엄마, 어차피 죽으면 다 나한테 물려줄 거잖아. 그냥 미리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맞은 최연아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려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하다는 말조차 사치일지 모르겠네요. 그저 자식을 위해 살았던 그것만이 전부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을 잃은 건 42살 때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아들 민준이는 중학교 2학년, 딸 지은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겨우 800만 원. 그것도 남편 병원비로 쓰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보험도 제대로 들어놓지 못한 우리 부부의 무계획함이 원망스러웠지만 지나간 일을 후회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아이들을 굶길 수 없었고 학교를 그만두게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동네 시장 골목을 헤매다 우연히 건어물 가게 주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당신 연세가 많아 가게를 정리하려 한다는 말에 저는 무작정 그 자리를 물려받겠다고 했습니다. 권리금도 인테리어 비용도 없었지만 할머니는 제 사정을 듣고는 그냥 해봐요. 어차피 나도 접을 거였어라며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분은 제 인생의 은인이셨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매상 트럭이 도착하면 멸치, 북어, 다시마, 오징어 같은 건어물 상자들을 하나씩 내려가게 앞까지 날랐습니다. 한 상자가 10kg이 넘는 것도 있었지만 악착같이 날랐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 모자는 길거리에 나앉을 게 뻔했으니까요. 낮에는 손님을 맞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끔 덤을 요구했고 저는 웃으며 한 줌씩 더 담아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오시니까요. 장사는 인심이라는 말을 그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웠고 저녁은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해줄 거야? 민준이가 물으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김치찌개 끓여줄게. 고기도 듬뿍 넣고. 사실 그 고기라는 게 할인 코너에서 산 목살 몇 점이 전부였지만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을 정산하고 다음날 필요한 물건을 체크하고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12시가 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얼굴을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리면 그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고 아이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아들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뒷바라지 해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때부터 학원비가 시작됐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과외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가게 수입으로는 빠듯했지만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았고 미용실도 1년에 한두 번만 갔습니다. 제 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지은이도 고등학생이 되면서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복, 체육복, 교재비, 수련회비까지 이것저것 내야 할 돈이 많았습니다. 딸아이는 오빠만큼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가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밤늦게까지 놀지 말고. 아이들은 제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알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부모는 늘 그렇듯 자식 앞에서는 강한 척, 괜찮은 척 하니까요.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이었습니다. 등록금은 적지 않았지만 저는 기꺼이 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받았고 모자란 부분은 제가 메웠습니다. 아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 자취비며 생활비까지 보내주느라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내 자식이 대학생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으니까요. 지은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원을 다녀야 한다며 비용을 요구했고 저는 또 마련해줬습니다. 이왕이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는 더욱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60을 넘겼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졌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다 보면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자리를 잡지 못했으니까요. 드디어 민준이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은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가까이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지은이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게 된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하지만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곧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도 예쁘고 학벌도 좋았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예단, 예물, 혼수까지 제 능력껏 준비해줬습니다. 빚을 조금 더 얻어야 했지만 아들 결혼인데 어쩌겠습니까?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 아들 집에 처음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과일과 반찬을 한가득 들고 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잘 먹고 있는지 궁금했고 며느리가 집안일 하느라 힘들까봐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너희 잘 지내나 싶어서 반찬 좀 만들어 왔어. 며느리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세요. 불쑥불쑥 찾아오시면 좀 힘들어요. 저희도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말에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식 집에 가는데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 그럴게.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민준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왔어? 아들도 반가워하기보다는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1시간도 채 있지 못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지은이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아이를 낳고 육아로 정신이 없다며 자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손주를 돌봐줬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보살폈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바빠. 내일도 부탁해. 그러고는 아이를 제게 맡긴 채 또 어디론가 나가버렸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손주는 사랑스러웠지만
70줄에 접어든 제 몸으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무릎은 부어올랐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투성이 얼굴에 흰머리만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그 젊고 팔팔했던 최연아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40대부터 70까지 정확히 30년을 오직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제 꿈도 제 행복도 모두 뒤로 미뤄뒀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다 컸고 직장도 생기고 가정도 꾸렸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며느리는 제게 미리 연락하라고 했고 딸은 저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의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자식 농사 정말 잘 지은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방 안에 제 목소리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일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제대로 들지 못했고 저축도 넉넉하지 않았으니까요. 매달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간신히 생활비를 충당하고 조금씩 모아두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늘 반가웠습니다. 요즘은 통화도 뜸했거든요.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 지금 시간 돼? 잠깐 만날 수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진지하고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엄마 가게에 있으니까 이리로 와. 1시간쯤 지나 민준이가 가게로 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는데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색도 좋지 않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앉아라. 뭐 마실래? 엄마가 차라도 타줄게. 민준이는 가게 한쪽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엄마,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좋은 일로 이렇게 찾아올 리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해.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할 건데 괜찮은 기회가 생겼어. 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민준이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며느리가 필라테스 센터를 차리겠다며 5천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은행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페였습니다. 며느리가 감성 카페를 하고 싶다며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권리금 일부와 예금을 깨서 돈을 보탰습니다. 그것도 1년을 못 버텼습니다. 손님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조심스러웠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달 만에 접었고 재고만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민준이와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운이 없었어. 다음엔 잘 될 거야. 하지만 다음은 없었습니다. 아니,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아들이 제 앞에 앉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IT 관련된 건데 자세한 건 설명하기 복잡해. 중요한 건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예전에 몇 번이나 도와줬잖니.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고, 이제는 엄마도 나이가 있어서 더 이상은 힘들다.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번엔 달라. 진짜 제대로 된 거야. 나도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하는 거라 안전해. 얼마가 필요한데?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억?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이라니요. 그건 제가 평생 모아도 만들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뭐라고? 3억? 엄마, 나도 알아. 큰 돈인 거. 근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줘. 이번이 마지막. 예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알아볼게. 근데 3억은 쉽지 않을 거야.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이번엔 정말 성공해서 엄마한테 100배로 갚을게. 아들이 떠나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억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말인가요? 통장을 뒤져봐도 여유 자금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권리금도 이미 뺐었고 집은 전세로 살고 있어서 담보로 잡을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아봤지만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어머님 나이로는 신용대출이 어렵고 담보자산도 없으시니 대출 가능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담당 직원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알아본 끝에 친구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해 2천만 원을 더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억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결국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1,000만 원밖에 못 구했어. 미안하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1,000만 원? 그것밖에 안 돼? 그 말투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없고 실망과 불만만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야. 더 이상은 정말 힘들어. 에휴, 알았어. 일단 그거라도 가져갈게. 며칠 뒤 민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일부였고 노후를 위해 아껴두었던 돈이었습니다. 여기 있다. 조심히 써라. 민준이는 봉투를 받아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3억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민준아,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라니까. 에휴, 답답해. 집 팔면 되잖아. 어차피 엄마 혼자 사는데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해?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전세였지만 그래도 제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걸 팔라니요. 민준아, 그건 안 돼. 엄마도 살 곳이 있어야지.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니, 1,0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민준이가 그래요. 좀 더 보태주실 수 없으세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요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 엄마도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은 어렵구나. 어머니도 참, 자식 위해서는 뭐든 해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집도 있으시잖아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알아서 하렴.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돈만 요구하고 감사는 없고 더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은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지은아. 무슨 일이야? 엄마,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 애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 좀 도와줄 수 있어?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300만 원만. 아니면 200만 원이라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민준이에게 1000만 원을 줬는데 지은이까지 돈을 요구하다니. 하지만 딸의 사정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300만 원 보내줄게. 고마워, 엄마. 빨리 보내줘. 고맙다는 말은 있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당연한 듯이 받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300만 원이 빠져나간 통장 잔액은 거의 바닥이 보였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노후 대비는 물론이고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조차 걱정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산 걸까?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자식들은 저를 무엇으로 여기는 걸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지갑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찾아오고 돈이 떨어지면 불만을 토하는 자동인 출기 같은 존재.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30년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준이와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돈을 받아간 뒤로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0만 원을 송금한 뒤로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 가게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님이 와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고 말을 건네도 기계적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이 들어서 자식한테 의지하면 안 돼. 자식은 자식 인생 사는 거야.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야 해.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70평생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최연아가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엄마였을 뿐이라는 걸. 내 이름은 있었지만 내 인생은 없었다. 이제라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나를, 최연아라는 사람을. 글을 쓰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슬펐습니다. 70이 되어서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1000만 원을 건넨 뒤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민준이에게서는 간간히 연락이 왔지만 대화는 늘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돈은 제대로 쓰고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좋은 대답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고
새벽 출근길은 더욱 고되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으로 상자를 나르다 보면 숨이 차올랐고 무릎은 삐걱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일을 멈추면 수입이 끊기고 수입이 끊기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해지니까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 지금 집이야? 응, 막 저녁 먹었어. 무슨 일이야? 지금 갈게. 할 얘기가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식으로 연락할 때는 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들어와. 많이 마셨구나. 민준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까지 술을 마셨어? 한참을 침묵하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치겠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한테 말해봐.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이후 처음이었을 겁니다. 엄마, 왜 그래 말해봐. 민준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제 눈치를 보고는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뭔데? 그 돈 엄마가 준 1,000만 원이랑 다른 데서 모은 돈 합쳐서 3억 가까이 됐었어. 그래, 그래서? 코인에 넣었어. 가상화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코인이라니요. 사업을 한다고 했던 게 코인이었다는 말인가요? 뭐라고? 코인? 처음엔 정말 잘 됐어. 2배로 불었고 석 달 만에 6억이 넘었어. 그래서 욕심이 났어. 조금만 더 하면 10억도 가능할 것 같았어. 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결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락했어. 하루 만에 반토막 나고 이틀 만에 또 반토막 났어. 급하게 팔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 결국 다 날렸어. 얼마를? 민준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억 전부. 그 말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3억을 날렸다니. 그것도 도박이나 다름없는 코인에.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어. 회사 직장인 신용대출이랑 카드론까지 합쳐서 2억 5천. 그것도 다 넣었는데 다 날아갔어. 그럼 지금 빚이? 2억 5천.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 넘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2억 5천의 빚이라니.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준아, 그럼 너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어른이 엄마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화가 나고 답답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쩌다 내 아들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엄마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니? 이미 줄 수 있는 건 다 줬어. 민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들었지만 가슴이 후련해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거실을 둘러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또 부탁이었습니다. 이미 예상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데?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 집 말이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집이 왜? 전세금이 얼마야? 2억. 그 돈 빼서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 전세금을 빼서 빚을 갚으라고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사는데? 민준이는 잠시 주저하다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곤란해. 며느리도 많이 힘들어해. 공간도 좁고 애들도 있고 당분간만 원룸 하나 얻어서 지내면 안 될까? 작은 거 하나면 보증금 1,000만 원이면 되잖아. 나머지 1억 9천으로 내 빚 좀 갚고 사업만 제대로 되면 다시 집 하나 제대로 해줄게. 저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낳아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민준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엄마, 나도 알아. 너무 큰 부탁인 거. 근데 나 진짜 절박해. 이자만 300만 원이야. 회사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 지금 당장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 돼. 그건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야. 내가 왜 집까지 포기하면서 내 빚을 갚아줘야 하는데? 민준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해준다니까. 엄마는 이제 늙었잖아. 얼마나 더 산다고 그렇게 집을 붙들고 있어? 나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다고.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가 늙었으니 집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희생하라는 말인가요? 민준아, 지금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엄마 인생은 이제 끝났잖아. 내 인생은 지금부터라고. 엄마는 자식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부모 역할 아니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술이 취한 탓도 있겠지만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고. 자신의 인생은 소중하지만 엄마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나가. 엄마. 지금 당장 나가. 다시는 그런 소리 하러 오지 마.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에휴, 그래. 어차피 엄마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였지. 알았어. 나 혼자 알아서 할게. 그는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두들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인생은 이제 끝났잖아. 얼마나 더 산다고 그렇게 집을 붙들고 있어? 자식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빈손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잘 자라주기만 하면 된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지만 저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만 봤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찾아오고 집이 필요하면 제 집을 빼앗으려 하고 그것도 모자라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시장으로 향했을 시간이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힘들어도 가게 문은 열었는데 그날은 정말 불가능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연락이 와 있을까 싶어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자식 모두 엄마 안부는 궁금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통화 목록을 내려보다가 오래전 저장해둔 번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장에서 알게 된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그 번호 위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이 집을 팔아야 하는 걸까? 아들 말대로 원룸으로 가야 하는 걸까? 아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공간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여기가 제 집이 맞나? 아이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혼자 외롭게 지내는 이곳이 정말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은이가 예전에 사준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검색창에 실버타운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사진을 보니 깨끗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식사도 제공되고 의료 서비스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격을 확인해 보니 입주 보증금과 월 관리비를 합치면 제 전세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상담 신청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클릭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대지 않는 인생, 혼자 살아가는 인생,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인생.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말 가족과 이별하는 게 맞는 걸까? 아직 회복할 기회가 남아있는 건 아닐까? 민준이도 술에 취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고 사과하러 오지 않을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과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아들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정말로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일주일 뒤 저는 실버타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방은 아담했지만 깨끗했고 공용 공간도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님 결정하셨으면 연락 주세요. 지금 방 하나 비어 있어서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상담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자식들 눈치 보며 살 수도 없고 원룸으로 밀려날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 의지로 새로운 곳을 선택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도 이 가족도 더 이상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조금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실버타운으로 이사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이사를 준비할 때 민준이와 지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실버타운으로 간다고 새 출발을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래, 엄마. 거기가 편하면 그렇게 해. 나도 요즘 정신없어서 자주 못 찾아뵐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됐네. 자주 못 찾아뵐 것 같다니요. 어차피 지난 몇 달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더 간단했습니다. 엄마, 거기 생활비 많이 들지? 나도 요즘 힘든데 부담 주지 마. 걱정하는 척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돈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어디로 가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자신에게 부담만 주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짧게 통화를 끝내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당일에도 아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산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던 추억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직도 민준이가 어릴 적 그린 낙서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고 주방 타일에는 지은이가 실수로 깬 접시 조각이 박혀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세금을 빼고 새 집주인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실버타운 입주 보증금을 내고 남은 돈을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최소한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은 겉보기엔 편했습니다. 아침 7시에 식당에 내려가면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몸은 분명 편해졌는데 마음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금방 친해졌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언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2달 좀 넘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1년 됐어요. 자식들이 미국에 있어서 혼자 있기 외로워서 왔죠. 언니는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사연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식들이 돈만 뜯어가고 엄마를 원룸으로 밀어내려 해서 스스로 이곳을 선택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저도 비슷해요. 자식들 부담 주기 싫어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부담은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진실의 반만 말한 것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서예, 노래교실, 요가, 탁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는 것 같아 억지로라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교실에 갔습니다.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고 밝은 목소리로 트로트를 가르쳤습니다. 어르신들은 신나게 따라 불렀습니다. 저도 입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머릿속에는 자꾸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인생은 이제 끝났잖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족 면회 날이 있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로비가 북적였습니다. 자식들, 손주들이 찾아와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복도에는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번째 면회 날 저는 민준이와 지은이에게 미리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면회 날이래. 시간 되면 한번 와줄 수 있니? 민준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 미안. 이번 주는 회사 일이 있어서 다음에 갈게.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애 학원 보내야 해서 힘들 것 같아. 담에 갈게. 담은 오지 않았습니다. 면회 날 저는 로비 한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사탕을 건네며 웃고 계셨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딸이 엄마 손을 꼭 잡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동시에 쓸쓸했습니다. 왜 저는 저렇지 못할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왜 이런 결과가 된 걸까? 최연아 어르신?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혹시 보호자분 오시는 거 맞죠? 명단에는 올라와 있는데요. 아, 네 오기로 했는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직원이 떠나고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2시간 정도 그렇게 있다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2번째 면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민준아,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될까? 엄마, 그날 며느리 친정 가기로 했어. 다음 달에는 꼭 갈게. 다음 달도 오지 않았습니다. 3번째 면회 날에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올 리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도 로비에 나가지 않고 방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박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 언니, 왜 안 나와? 오늘 면회 날인데. 가족이 못 와서요. 그래, 아쉽네. 그럼 나랑 산책이나 갈래? 날씨 좋던데. 박 할머니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다음에요. 알았어. 푹 쉬어.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응, 잘 지내니? 엄마, 그거 있잖아. 거기 생활비 한 달에 얼마야?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많이 들지? 적당해. 왜 물어보는데?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좀 더 저렴한 데로 옮길 수 없어? 요즘 나도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아, 엄마 생활비는 엄마가 내는 거야. 내가 한 푼도 안 보태주잖니. 그래도 아껴 써야지. 나중에 상속받을 때 남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상속? 그 단어에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상속 얘기는 너무 이른 거 아니니? 에이,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잖아. 미리 아껴두면 좋잖아.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바빠. 끊을게.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응. 엄마, 요즘 애 학원비 때문에 힘들어. 좀 도와줄 수 있어? 또 돈이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엄마에게 필요한 건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도 여기 생활비 내야 해서 여유가 없어. 에이, 엄마 돈 많이 남아있잖아. 집 전세금 뺀 거.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야. 노후 자금은 무슨. 거기서 밥도 주고 다 해주잖아. 그냥 놀고 먹으면서 돈만 쌓아두게. 그 말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다른 애들 엄마는 손주 봐주면서 용돈도 주던데. 우리 엄마는 손주 봐주기도 싫어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손주를 돌봤는데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봐주고 밥까지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봐주기 싫어했다고요. 지은아, 엄마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내가 알아서 살아. 뭐, 갑자기 왜 이래?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끌려다니면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과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아니, 거의 끊겼습니다. 가끔 명절 때 형식적인 인사 문자가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면회 날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것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에.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고 바라지 않으니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5번째 면회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로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에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통해 들려왔지만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럽지 않은 척 했습니다. 박 할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최 언니, 오늘도 안 나와? 네, 오늘도 못 와요. 아들, 딸이 얼마나 바쁘길래 한 달에 한 번도 못 오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힘들면 이야기해. 혼자 사귀지 말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면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정말 끝난 걸까? 민준이 말대로 이제 남은 건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일까? 아니면 아직도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것.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남은 인생만큼은 저를 위해 살겠다는 것. 그게 이기적인 걸까요? 70평생을 자식 위에 살다가 이제라도 저를 돌아보는 게 잘못인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대로 살다간 정말 후회하며 눈을 감을 것 같았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이 6달째 접어들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고 바람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고 식사를 하고 가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방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로부터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형식적인 문자 한 통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를 하다니 또 무슨 일일까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응, 잘 지내니? 엄마, 지금 통화 가능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절박한 느낌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민준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사실 할 얘기가 있어서. 뭔데? 저번에 코인으로 날린 돈 있잖아. 그것 때문에 아직도 빚이 남아있어. 이자만 갚느라 힘들어. 또 돈 이야기구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솔직히 말할게. 엄마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 너무나 노골적인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는데? 그냥 알고 싶어서. 엄마 혼자 쓰기엔 많지 않아? 좀 나눠줄 수 있잖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통장 잔액을 묻다니요. 그것도 나눠달라는 식으로. 민준아, 그건 엄마 돈이야. 왜 내가 알아야 하는데? 엄마,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잖아. 미리 좀 주면 안 돼?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자기 거라니. 그러니까 엄마가 죽으면 받을 돈이니 미리 달라는 말인가요? 민준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빚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아. 엄마 돈 중에서 3억만 미리 줘.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내 거잖아. 미리 받는 것뿐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 에이,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도 알잖아. 오래 못 사실 거. 70이 넘었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엄마가 오래 못 산다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미리 돈을 달라고. 민준아,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엄마, 왜 그래? 나 지금 진짜 절박해. 채권자들이 독촉하고 회사에도 연락 오고 이러다 직장까지 잃을 것 같아. 그건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야. 엄마는 이미 줄 만큼 줬어. 줄 만큼 줬다고? 고작 1,000만 원 준 게? 다른 집 엄마들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던데. 우리 엄마는 뭐 해준 게 있다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해준 게 있냐고요? 저는 30년을 오직 이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제 몸 하나 추스르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 자금, 며느리 사업 자금까지 수없이 보탰습니다. 그런데 뭐 해준 게 있냐고요? 민준아, 내가 지금 정신이 있니 없니? 정신은 엄마가 차려야지. 자식 인생 망치고 싶어? 3억만 주면 돼. 엄마 통장에 그 정도는 있잖아. 집 전세금 뺀 돈 아직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잘 들어. 내 돈은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뭐?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야? 농담 아니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겠어.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자식이 이렇게 힘들다는데 외면할 거야? 민준아, 넌 이제 어른이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해. 엄마가 평생 책임져 줄 수는 없어.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에휴, 알았어. 기대한 내가 바보였지. 엄마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 어차피 쓸모없는 늙은이일 뿐이잖아.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그 말 취소해. 취소는 무슨, 사실이잖아. 돈도 안 줄 거면서 엄마 행세는 왜 해? 차라리 빨리 죽어서 유산이나 남겨줘.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 끊는다. 그래, 끊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엄마 얼굴도 보기 싫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차라리 빨리 죽어서 유산이나 남겨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제 품에 안겨 젖을 먹던 그 아이가 엄마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집 전세금을 빼고 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1억 4천만 원. 실버타운 보증금 5천만 원을 빼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고 마지막 남은 안전망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이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자기 것이 될 돈이니 미리 달라고. 엄마는 어차피 죽을 테니까 필요 없다고. 저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절대로 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존엄이었고 제 삶이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엄마의 모든 걸 빼앗을 권리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은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오빠한테 들었어. 뭘 들었는데? 엄마가 오빠한테 돈 안 준다며? 오빠 진짜 힘들다는데 왜 그래? 지은이도 오빠 편을 드는구나 싶었습니다. 지은아, 그건 오빠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 가족이잖아.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돈 있으면서 왜 안 줘? 지은아, 넌 오빠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 코인으로 도박하다가 3억을 날렸어. 그런 아들한테 또 돈을 주라고? 그래도 가족인데. 엄마가 좀 희생해야지.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 기쁨 아니야? 희생.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평생 희생했습니다. 제 인생을 포기하고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희생하라고요. 지은아, 엄마도 살아야 해. 엄마 인생도 있어. 엄마 인생은 이제 끝났잖아. 거기서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고. 오빠는 아직 인생 절반도 안 살았어. 누가 더 중요한데? 그 말에 폭발했습니다. 끝났다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너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에이, 그런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는 70이 넘었고 우리는 아직 젊잖아. 당연히 우리가 우선이지. 지은아, 나가. 뭐? 당장 전화 끊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엄마, 진짜? 진짜야. 너희 둘 다 이제 엄마 없이 살아가. 엄마는 엄마대로 살 거야. 후회할 거야, 엄마. 나중에 아파도 우리 안 찾아갈 거야. 상관없어. 그때는 병원에서 혼자 죽을 테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통화였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한 후련함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펜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연아의 다짐. 오늘부로 나 최연아는 결심한다.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더 이상 자식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내 돈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70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겠다. 최연아로서의 삶을.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실버타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 선생님, 혹시 시간 되세요?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제 재산 관리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나 신탁 같은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제가 아프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의료 지시서도 작성하고 싶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가족들도 편하고요. 가족. 그 단어를 듣자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겐 이제 가족이 없었습니다. 자식은 있지만 가족은 없었습니다. 가족한테 주는 건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요. 대신 이곳 실버타운이나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어요. 상담사가 놀란 표호로 물었습니다. 자녀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계세요. 아들, 딸 하나씩? 근데 제 돈을 그 아이들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상담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 이해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닐 테니까요. 며칠에 걸쳐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도 만나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최연아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작성한다. 내 재산 중 자녀들에게는 법정 최소 상속분만 남긴다. 나머지 재산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40%는 이 실버타운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기금으로, 30%는 빈곤 노인 지원 단체에 기부, 30%는 홀로 자식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 지원. 이것이 내 마지막 뜻이다. 서명을 하고 날인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와 지은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화나 문자가 아닌 손편지였습니다. 민준아, 지은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다. 너희는 어쩌면 이 편지를 읽지 않을지도 모르겠구나. 읽는다 해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다. 정말 많이 사랑했고 모든 걸 바쳤어.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던 것 같구나. 너무 많이 줘서 너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됐어. 너무 희생해서 너희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됐어. 그건 엄마 잘못이야.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살지 않겠다.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70이 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남은 시간만큼은 최연아로 살고 싶어. 너희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유산은 기대하지 마라. 법적으로 받을 몫만 남기고 다 기부할 거야. 너희가 원망한다면 해라. 엄마는 이제 너희 원망이 두렵지 않아. 건강하게 살 거라. 그리고 언젠가는 깨닫길 바란다. 부모도 사람이라는 걸. 무한정 주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엄마 최연아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지만 상쾌했습니다. 무언가가 끝났고 무언가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박할머니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최언니, 오늘 표정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일 있었어요. 새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새로 시작? 뭘? 제 인생요. 박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도 살 만큼 살았지만 아직 할 일 많잖아. 그날부터 제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교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봉사활동에도 신청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근처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는 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했고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다음에 또 와주세요. 그 말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제 자식들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선물도 교환하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저도 준비한 작은 선물들을 나눠줬습니다. 박할머니는 손수 만든 수세미를 주셨고 저는 고맙다고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에 쌓인 상처들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의 연락처가 보였습니다. 삭제할까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깨닫고 연락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든 오지 않든 저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제 삶을 살고 있었고 제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70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인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최연아입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최연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 희생과 사랑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